어머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결정이에요? 들어와서 얘기하자. 여기서 그렇게 소리 지르면 이웃들이 다 듣겠다. 왜 갑자기 그런 결정을 하신 거예요? 어제 전화하기 전까지만 해도 그런 말씀 없으셨잖아요. 갑자기가 아니야. 오래 생각한 끝에 내린 결정이야. 어머니,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제가 첫째잖아요. 첫째라고 부모 재산을 당연히 받을 권리가 있는 건 아니야. 어머니, 저희가 어떤 잘못을 했다고 이러시는 거예요? 너희가 날 어떻게 대했는지 스스로 돌아보렴. 안녕하세요. 지금은 왼수가 된 아들을 둔 70대 손영희입니다. 초인종 소리가 조용한 집안을 깨웠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오랫동안 연락이 뜸했던 아들과 며느리가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랜만이에요. 건강해 보이시네요. 아이고, 너희들이 웬일이니? 갑자기 연락도 없이. 죄송합니다, 어머님. 갑자기 찾아뵈서요. 현관에 서 있는 두 사람의 표정이 어딘가 무거워 보였습니다. 저는 반가움에 얼른 그들을 거실로 안내했지만 아들의 굳은 얼굴과 며느리의 불안한 눈빛이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뭐 먹을래? 냉장고에 과일도 있고 차라도 한잔 할까? 괜찮아요, 어머니. 그냥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며느리는 소파 끝에 앉아 손가락을 만지작거리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수다스럽게 이야기를 나누던 그녀가 오늘따라 유독 조용했습니다. 무슨 일인데 그래? 얼굴이 왜 그렇게 어두워? 어머니, 사실 좀 어려운 말씀을 드리러 왔습니다. 아들이 깊은 한숨을 내쉬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갑자기 불안한 예감이 들었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그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무슨 말이든 해봐. 엄마가 들어줄게.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눈치를 살피고 있었고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 최근에 회사에서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요. 게다가 아이들 학원비도 많이 들고. 그래, 요즘 경기가 안 좋다더니 힘들구나. 아들은 머뭇거리다가 마침내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어머니, 사실 저희가 지금 정말 힘든 상황이에요.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해서요. 며느리가 그제야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간절함과 긴장감이 동시에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떤 도움을 원하는 거니? 어머님, 저희가 지금 당장 큰돈이 필요해요. 아이들 교육비랑 대출금 때문에. 며느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들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게 돼서요. 하지만 정말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저는 그들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오랜만에 찾아온 아들 내외가 단순한 방문이 아닌 금전적인 도움을 청하러 왔다는 사실에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갑자기 이런 말을 들으니 당황스럽네. 얼마나 필요한 거니? 어머니, 사실 저희가 바라는 건 아들이 말을 더듬으며 바닥만 바라봤습니다. 며느리가 대신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님이 가지고 계신 재산을 미리 좀 나눠주시면 어떨까요? 어차피 나중에 상속받을 거 지금 저희가 정말 필요할 때 도움을 주시면 안 될까요? 방 안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말이 믿기지 않아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은 채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방금 아들과 며느리가 한 마리 귀에서 맴돌았습니다. 미리 나눠달라고?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어머니, 사실 저희가 요즘 정말 힘든 상황이에요. 집 대출금 이자도 밀리고 있고. 그렇다고 내 재산을 달라는 게 말이 되니? 나도 아직 살아있는 사람인데. 어머님, 오해하지 마세요. 저희가 어머님 재산을 빼앗으려는 게 아니라 미리 조금만 도움을 받고 싶은 거예요. 아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가 손을 떨며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정말 다른 방법이 없어서 이렇게 찾아왔어요. 아이들 교육비도 감당하기 힘들고 회사에서도 상황이 좋지 않아요. 그래도 이렇게 갑자기 찾아와서 재산을 달라니. 저는 말을 채잊지 못했습니다. 며느리가 한 발 더 나아가 말했습니다. 어머님도 이제 연세가 있으시잖아요? 미리 정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 말에 저는 순간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내 나이를 언급하며 재산 정리를 종용하는 며느리의 말이 생각보다 차갑게 들렸습니다. 내 나이가 얼마나 많다고 그런 말을 하는 거니? 난 아직 건강하다. 어머니,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미리 준비하시면 나중에 복잡한 일이 없을 것 같아서요. 맞아요, 어머님. 저희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머니 본인을 위해서도 좋은 일이죠. 방 안의 공기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찻잔을 손에 들었지만 손이 떨려 테이블에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구나. 어머니,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저희가 조금 급해서 그래요. 급한 건 알겠는데 이건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며느리는 조금 초조한 듯 다리를 떨었습니다. 아들은 계속해서 땀을 닦아내며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지금 당장 큰돈이 필요해요. 집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집을 빼앗길 수도 있어요. 그렇게 상황이 심각한 줄 몰랐구나. 그동안 연락도 없더니. 죄송합니다. 어머니 걱정시킬까 봐 말씀드리지 못했어요. 며느리가 갑자기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정말 모든 방법을 다 시도해봤어요. 은행 대출도 안 되고 친구들에게 빌릴 수도 없었어요. 어머님밖에 없어요. 저는 그들의 말에 혼란스러웠습니다. 진심으로 어려움에 처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얼마나 필요한데? 약 5천만 원 정도요. 5천만 원. 그게 적은 돈이 아니잖니.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 하지만 정말 절박한 상황이에요. 아들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낯설어 저는 당황했습니다. 아들아, 그러지 마. 일어나. 어머니, 제발 도와주세요. 저희 정말 절박해요. 며느리도 따라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 사람이 무릎 꿇은 모습에 저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둘 다 일어나.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 어머님, 저희가 얼마나 절실한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일어나서 얘기하자. 이건 너무하잖니. 저는 소파에 깊숙이 몸을 기대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이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럴 필요까지는 없어. 둘 다 일어나서 얘기하자. 어머니, 저희가 얼마나 절박한지 이해해 주세요. 이러지 않으면 정말 집을 잃게 됩니다. 그래도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 일어나. 어머님, 저희 정말 다른 방법이 없어요. 두 사람은 여전히 무릎을 꿇은 채 간절한 눈빛으로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저는 그들의 모습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일단 자리에 앉아. 차분하게 얘기해보자. 감사합니다, 어머니. 일단 진정하고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줘. 아들과 며느리는 소파로 돌아와 앉았지만 여전히 긴장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서 진심 어린 절박함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사실 제가 회사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프로젝트가 취소되면서 수입이 크게 줄었고 아이들 학원비와 대출금을 감당하기 어려워졌어요. 왜 진작 말하지 않았니? 내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찾아볼 수 있었을 텐데. 말씀드리기 어려웠어요. 어머니께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 와서 이렇게. 말을 채 끝맺지 못한 채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족의 어려움을 이해하면서도 갑작스러운 재산 요구에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어머님, 저희도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정말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난 너희를 돕고 싶지만 이렇게 갑자기 큰 돈을 달라는 건 쉽게 결정할 수 없는 일이야.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필요하시면 기다리겠습니다. 며느리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손가락으로 소파를 꾹꾹 누르고 있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찾아볼게. 하지만 지금 당장 재산을 나누는 건 어머니, 저희가 요구하는 게 너무 많은가요? 돈의 액수보다는 갑작스러움이 문제야. 난 아직 건강하고 나 자신의 노후도 생각해야 해. 아들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그의 어깨가 처져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정말 다른 선택지가 없어요.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은행 대출은 정말 안 되는 거니? 다 알아봤어요. 신용등급 때문에 추가 대출이 불가능해요.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소중한 가족을 돕고 싶은 마음과 충동적인 결정에 대한 불안감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일단 내가 가진 현금으로 얼마를 도울 수 있을지 알아볼게. 하지만 전체 재산을 나누는 건 더 생각해 봐야 해.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 그 정도라도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어머님, 며느리의 얼굴에 안도감이 번졌습니다. 아들도 창가에서 돌아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상황이 생기기 전에 미리 의논했으면 좋겠구나. 죄송해요, 어머니. 앞으로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어머님, 저희가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대화가 일단락되자 방 안의 긴장감이 조금 풀렸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차를 한 잔 더 권하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얼마나 급한 상황인지 이해했어. 내일 은행에 가서 확인해 볼게.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 어머님, 죄송하고 또 감사해요. 그날 이후로 일주일 정도가 지났을 때 예고 없이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며느리가 혼자 서 있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갑자기 찾아와서 죄송해요. 아이고, 웬일이니? 아들은? 손주들은? 남편은 회사에 있고 아이들은 학원에 있어요. 어머님께 드릴 말씀이 있어서 혼자 왔어요. 며느리의 표정이 어딘가 불안해 보였지만 저는 반갑게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차를 내오며 담소를 나누던 중 갑자기 휴대폰에 연락이 왔습니다. 이런, 미안하구나. 내가 잠깐 약속이 있어서 나가봐야 할 것 같아. 괜찮아요, 어머님. 제가 기다릴게요. 오래 걸리진 않을 거야. 편하게 있다가. 네, 걱정 마세요. 천천히 다녀오세요. 저는 급하게 집을 나섰습니다. 다행히 일은 생각보다 빨리 끝났고 1시간 만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집안이 조용했습니다. 나왔어. 아직 있니? 대답이 없어 거실로 들어가 보니 며느리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혹시 지쳐서 쉬고 있나 싶어 제 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뭐 하는 거니? 며느리는 제 서랍장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저의 목소리에 그녀는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어머님. 벌써 오셨어요? 내 방에서 뭘 하고 있는 거야? 아, 그게. 제가 화장실을 찾다가 문을 잘못 열었어요. 며느리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제 통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저는 충격에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화장실을 찾는데 내 서랍을 뒤지고 있었던 거니? 아니에요, 어머님. 그냥 어머님이 도와주신다고 하셔서 얼마나 도와주실 수 있을지 궁금했어요. 그렇다고 남의 물건을 허락 없이 뒤지는 게 말이 되니?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요. 며느리는 통장을 서랍 위에 황급히 올려놓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당황스러움과 부끄러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내가 널 어떻게 믿을 수 있겠니? 이런 행동을 하다니. 어머님, 정말 오해예요. 저는 그냥
더 이상 변명하지 마. 내가 직접 봤잖아. 저는 문 앞에 서서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신뢰했던 가족이 저를 속이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정말 절박한 상황이라서 그만. 그래서 남의 물건을 몰래 뒤지고 거짓말을 하는 거니?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감정을 가라앉히려 노력했습니다. 이제 돌아가. 오늘 있었던 일은 아들에게 직접 말할 거야. 제발 그러지 마세요. 남편이 알면 저한테 화낼 거예요. 그건 네가 감당해야 할 일이지. 내 방에서 나가. 며느리는 주저하다가 천천히 방을 나갔습니다. 저는 서랍을 확인하니 통장뿐만 아니라 부동산 계약서와 보험 서류들도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구나? 어머님, 정말 사과드립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지금 당장은 네 얼굴도 보기 싫다. 나중에 아들과 함께 다시 오렴. 네, 정말 죄송합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숙인 채 현관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녀가 떠난 후 저는 소파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게 다 뭐 하는 짓이람. 어머님, 정말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저도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가봐. 더 이상 할 말 없어. 며느리가 현관을 나서기 전 저는 그녀를 다시 불러세웠습니다. 이대로 보낼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깐 다시 들어와서 얘기 좀 하자. 왜 이런 짓을 한 건지 솔직하게 말해봐. 그냥 어머님이 얼마나 도와주실 수 있을지 궁금했어요. 며느리는 고개를 숙인 채 거실 소파에 다시 앉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가방 끈을 불안하게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알아보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하니? 죄송합니다. 저도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하게 말해. 너희 상황이 정말 그렇게 어려운 거니? 며느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갑자기 냉정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냥 숨기고 있는 돈이라도 있나 싶어서요. 뭐라고? 내가 돈을 숨기고 있다고 생각한 거니? 어머님들이 다 그러잖아요. 자식 준다고 하면서 이것저것 핑계대고. 저는 그녀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미안해하던 며느리가 갑자기 공격적인 태도로 바뀐 것입니다. 네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니? 내가 너희를 위해 어떻게 해왔는지. 솔직히 어머님, 그동안 저희한테 뭘 해주셨어요? 명절 때 조금씩 용돈 주신 거요? 용돈이라니 그건 내 마음에서 우러나와 준 거야. 의무감에서 준 게 아니라. 며느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더 이상 미안해하는 기색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도 알잖아요. 그 돈으로는 아이들 학원비 한 달치도 안 나온다는 거.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한 거야. 마음요. 그런 건 배고픈 아이들한테 소용없어요. 저는 충격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본 모습을 처음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참아왔는지 몰라요. 시어머니 봉양한답시고 매번 찾아뵙고 명절에 음식 해드리고. 그게 다 의무감이었단 말이니? 솔직히 말하자면 네. 남편이 어머님을 모시고 싶어 해서 어쩔 수 없었어요. 며느리의 솔직한 고백에 저는 가슴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그동안 진심이라고 믿었던 관계가 모두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어머님, 저희 아이들 교육비도 버거운데 어머님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어요. 내가 언제 너희에게 부담을 준 적이 있니?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적은 없지만 항상 저희가 신경 써야 한다는 부담감은 있었죠. 현관 쪽에서 열쇠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이 들어오는 소리였습니다. 여보, 여기 있어. 시어머니랑 얘기 중이야. 아들이 거실로 들어와 상황을 살폈습니다.
어색한 분위기를 감지한 듯 했습니다. 무슨 일 있어? 두 분 표정이 안 좋아 보이네요. 아들아, 네 아내가 내 물건을 뒤지고 있었어. 뭐라고요? 여보, 그게 무슨 소리야? 며느리는 갑자기 눈물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돌변한 모습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저 그런 적 없어요. 어머님이 오해하신 거예요. 방금 전까지 인정하고 있었으면서 갑자기 거짓말을 하는 거니? 여보, 어머님이 돈을 안 주시려고 저를 모함하고 계세요. 아들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아내와 저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아들아, 네 아내에게 직접 물어봐. 내가 없을 때 뭘 하고 있었는지. 그 일 이후로 아들 부부와의 관계는 냉랭해졌습니다. 아들은 아내의 편을 들었고, 저는 더 이상 그들에게 재정적 도움을 주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온몸이 떨릴 정도로 추웠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갑자기 추워지다니. 저는 침대 옆 전기장판 스위치를 켰지만 반응이 없었습니다. 여러 번 눌러봐도 전기장판이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고장 났나 보네. 옷을 두껍게 껴입고 거실로 나와 난방을 높였지만 오래된 집이라 금세 따뜻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기로 했습니다. 여보세요, 아들?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미안하지만 전기장판이 갑자기 고장 났어. 혹시 하나 사다 줄 수 있겠니?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들의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어머니, 그게 요즘 저희도 사정이 좀 어려워서요. 전기장판 하나 사주기도 힘들 정도로? 사실 이번 달에 아이들 학원비도 내야 하고 대출금 상환일도 곧 다가와서. 저는 아들의 말에 깊은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도움을 주었는지 아들은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알겠다. 내가 알아서 할게. 죄송해요, 어머니. 다음 달에는 형편이 나아질 것 같아요. 제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마음속으로는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전화 너머로 누군가 말하는 소리가 들렸고 아들이 수화기를 넘겨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저예요. 아, 며느리구나. 방금 남편이랑 통화하셨다고 하던데 전기장판 고장 났다고요? 그래, 갑자기 작동이 안 돼서. 며느리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그냥 두꺼운 이불 덮고 주무시면 안 될까요? 이번 달에 저희가 정말 빠듯해서요. 저는 그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예전에는 아들이 제 생일에 전기장판을 선물로 사다 주기도 했었는데 이제는 고장 난 것 하나 바꿔주기도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 알았다. 네, 그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저희가 형편이 나아지면 꼭 사드릴게요. 알았어. 걱정하지 마.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오래된 담요를 찾아 몸을 감쌌습니다. 너무 추워서 손가락이 저렸지만 다시 전화할 수는 없었습니다. 내가 이제 이렇게 혼자가 됐구나. 저는 오래된 서랍을 뒤져 보온병을 찾아냈습니다. 따뜻한 차라도 마시면 좀 나아질 것 같았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저 딸이에요. 무슨 일 있으세요? 목소리가 안 좋아 보여요. 아니야, 그냥 좀 추워서 그래. 전기장판이 고장 났어. 정말요? 제가 지금 퇴근길인데 들러서 하나 사다 드릴게요. 아니야, 괜찮아. 너무 신경 쓰지 마. 어머니, 무슨 소리예요? 금방 가겠습니다. 딸의 따뜻한 말에 저는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냉담한 반응과 달리 딸의 다정한 목소리가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고마워, 딸. 딸이 새 전기장판을 사다 준 지 이틀 후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잘 지내고 계세요? 그래, 잘 지내고 있어. 무슨 일이니? 이번 주말에 아이들이 할머니 보고 싶다고 해서요. 저희가 찾아뵈어도 될까요? 그래, 와도 좋아. 손주들 보고 싶었어.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를 만나는 것이 불편했지만 손주들은 보고 싶었습니다. 주말이 되어 아이들이 먼저 달려와 저를 안았습니다. 아들은 어색하게 웃으며 들어왔고 며느리는 무표정한 얼굴로 뒤따라왔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나도 너희들 보고 싶었어. 우리 강아지들. 할머니, 이거 드세요. 제가 좋아하는 초콜릿이에요. 고마워, 우리 손주. 아이들과 즐겁게 대화를 나누는 동안 며느리는 계속해서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무관심한 태도가 마음에 걸렸지만 손주들을 위해 티를 내지 않으려 했습니다. 아이들, 할머니가 맛있는 과일 준비해뒀어. 가져올게. 와, 좋아요. 할머니가 주시는 과일은 항상 맛있어요. 부엌에서 과일을 가져오려는데 며느리가 따라왔습니다. 그녀는 문틀에 기대어 서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님, 지난번에 전기장판 때문에 죄송했어요. 괜찮아. 딸이 새 걸 사다 줬으니까. 아, 그러셨군요. 언니분이 참 효심이 깊으시네요. 손주들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잠시나마 저희 마음을 달래주었습니다. 하지만 부엌에서 들려오는 아들 부부의 낮은 목소리가 계속해서 마음을 불편하게 했습니다. 왜 그런 말을 해? 어머니 기분 상하게. 나도 할 말 있다고. 그만해. 애들도 있는데. 달력을 넘기니 제 생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예전에는 생일이 기다려지곤 했지만 이번에는 특별한 기대도 없었습니다. 어머, 벌써 이런 날이 왔네. 저는 차분히 달력에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예년 같았으면 아들이 미리 전화해서 생일 계획을 물어봤을 텐데 최근 벌어진 일들로 인해 그런 연락은 기대하기 어려웠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 토요일이 생신이시죠? 맞아. 기억하고 있었구나. 당연하죠. 작년처럼 케이크 준비할까요? 맏딸의 전화에 저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적어도 딸은 제 생일을 잊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특별히 뭘 할 필요 없어. 그냥 평소처럼 지내자. 안 돼요. 어머니 생신인데 그냥 넘어갈 순 없죠. 제가 저녁 준비할게요. 딸의 다정한 배려에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후 아들에게서는 여전히 연락이 없었습니다. 생일 당일 아침부터 친구들의 축하 전화가 이어졌습니다. 동네 친구들은 작은 선물을 들고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들의 연락은 오후가 되어도 없었습니다. 혹시 깜짝 방문할 계획인가? 저는 괜히 현관문 쪽을 바라보며 기대했지만 초인종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맏딸이 케이크와 음식을 들고 왔습니다.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고마워. 이렇게까지 준비하다니. 당연하죠. 어머니 생신인데요. 저는 딸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아들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무슨 생각하세요? 음식이 입에 안 맞나요? 아니야, 음식은 정말 맛있어. 그냥 잠시 생각에 잠겼을 뿐이야. 혹시 오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딸은 저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오빠한테 연락 없었어요. 응, 아직. 대화 중에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화면을 보니 아들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저는 기대감에 문자를 열었습니다.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돈 보냈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예전에는 케이크와 선물을 들고 방문하던 아들이 이제는 짧은 문자 한 통과 돈으로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뭔가요? 오빠예요. 응, 축하 문자가 왔네. 다행이네요. 적어도 잊지는 않았네요. 저는 억지로 미소 지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쓸쓸함이 밀려왔습니다. 딸은 저의 표정을 보고 무슨 일인지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그래, 괜찮아. 케이크 자르자. 저녁 식사를 마치고 딸이 돌아간 후 저는 조용한 집에서 아들의 문자를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은행 앱을 확인하니 정말로 돈이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돈으로 마음을 대신할 수는 없는데. 한숨을 내쉬며 저는 아들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고마워. 잘 받았어. 답장을 보내고 한참이 지났지만 아들의 추가 연락은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통화로 오랜 시간 안부를 묻고 집안일을 도와주겠다며 찾아오던 아들이 이제는 형식적인 문자 한 통으로 생일을 대신하고 있다는 현실이 서글펐습니다. 아들아, 네가 이렇게 변할 줄은 몰랐어.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때 다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혹시 아들인가 싶어 서둘러 확인했지만 며느리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어머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저희가 찾아뵙지 못해 죄송해요. 다음에 시간 날 때 꼭 찾아뵐게요. 생일 이후 저는 며칠 동안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창가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지난 몇 달간의 일들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저는 탁자 위에 놓인 공증 서류를 바라보았습니다. 몇 년 전 작성해둔 유언장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아들과 맏딸에게 재산을 균등하게 나누어 주기로 결정했었습니다. 어머니, 차 한 잔 가져왔어요. 고마워, 딸. 맏딸이 따뜻한 차를 건네며 제 옆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제가 요즘 고민이 많다는 것을 눈치챈 듯 했습니다. 무슨 고민 있으세요? 요즘 표정이 어두워 보여요. 아니야, 그냥 나이 들면서 생각할 게 많아진 것뿐이야. 딸은 제 손을 살며시 잡아주었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손길에 저는 마음을 열기로 했습니다. 사실은 재산 문제로 고민 중이야. 재산이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아들이 얼마 전에 재산을 미리 나눠달라고 했었어. 딸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빠가요? 왜 그런 말을 했대요? 형편이 어렵다고 하더구나. 그런데 그 후로 여러 일이 있었어. 저는 아들과 며느리가 보여준 행동들, 서랍을 뒤진 일부터 전기장판 이야기, 생일에 보낸 형식적인 문자까지 모든 것을 딸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어머니, 그런 일이 있었군요. 왜 저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네가 걱정할까 봐 그랬지. 내 오빠와의 관계도 나빠질까 싶어서. 그래도 말씀해 주셨어야죠. 제가 도울 수 있었을 텐데.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몇 날 며칠을 고민한 끝에 내린 결론을 딸에게 말했습니다. 나 결정했어. 재산을 아들에게 주지 않을 거야. 어머니, 돈이 필요할 때는 찾아오면서 정작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는 외면하더구나. 딸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녀도 이 결정이 쉽게 내릴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확실한 거예요. 나중에 후회하실 수도 있어요. 많이 생각했어. 이건 단순한 감정적 결정이 아니라 진정으로 내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에게 재산을 맡기고 싶은 거야. 그럼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일부는 네가 관리하고 나머지는 의미 있는 곳에 기부하려고 해. 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제 결정을 존중하면서도 걱정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오빠가 알면 화낼 거예요. 그래도 이게 옳은 결정이라고 생각해.
재산을 위해서만 연락하는 자식에게 줄 이유가 없지. 딸이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잠시 밖을 바라보다가 다시 저에게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변호사 친구에게 물어볼게요. 가장 안전하게 처리하는 방법을. 고마워, 딸. 네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대화를 마친 후 저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오랜 시간 고민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후 변호사와의 상담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의 전화였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지내세요? 그럭저럭 잘 지내고 있어. 저번에 말씀드렸던 재산 문제는 어떻게 됐나요? 저는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에는 진정한 관심보다는 돈에 대한 집착이 느껴졌습니다. 결정했어. 너에게 재산을 주지 않기로 했어. 뭐라고요? 어머니, 장난하시는 거죠? 다음 날 아침, 현관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아직 옷도 제대로 갈아입지 못한 채 문을 열자 아들과 며느리가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결정이에요? 들어와서 얘기하자. 여기서 그렇게 소리 지르면 이웃들이 다 듣겠다. 저희보다 이웃 체면이 더 중요하신가 봐요. 아들 부부는 거실로 들어왔지만 앉지 않고 서서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아들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며느리는 팔짱을 낀 채 불만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결정을 하신 거예요? 어제 전화하기 전까지만 해도 그런 말씀 없으셨잖아요. 갑자기가 아니야. 오래 생각한 끝에 내린 결정이야. 어머니,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제가 맞이잖아요. 맞으라고 부모 재산을 당연히 받을 권리가 있는 건 아니야. 아들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소파를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그 모습에 저는 놀랐지만 최대한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럼 누구한테 주실 건데요? 설마 동생한테요?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야. 지금은 말해줄 수 없어. 어머니, 저희가 어떤 잘못을 했다고 이러시는 거예요?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설명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느꼈습니다. 너희가 날 어떻게 대했는지 스스로 돌아보렴.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항상 어머니를 모셨잖아요. 나한테 필요한 건 형식적인 공경이 아니라 진심 어린 관심이었어. 며느리가 한 발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어머님, 저희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세요. 그래요,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정말 잘할게요. 아들이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며느리도 따라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모습이 처음 재산을 요구하던 날과 똑같아 보여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일어나. 그런 모습 보이지 마. 어머니, 제발요. 저희 진심이에요. 그 진심이 재산 때문인지 나 때문인지 구분하기 힘들구나. 아들과 며느리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저는 진정한 반성보다는 당혹감과 계산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니 저희도 할 말이 없네요. 그래도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세요. 저희 아이들도 있잖아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손주들 생각을 하니 마음이 흔들렸지만 이미 내린 결정을 번복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손주들은 내가 따로 챙길 테니 걱정 마. 따로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건 나중에 알게 될 거야. 며느리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녀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흐느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제 와서 후회한다고 달라질 건 없어. 어머니,
이건 말도 안 돼요. 아들이 다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좌절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내 결정은 바뀌지 않을 거야. 이제 돌아가렴. 어머니가 이렇게 냉정하실 줄은 몰랐어요. 냉정이 아니라 공정한 거야. 난 내 판단이 옳다고 믿어. 아들 부부는 마지못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분노와 실망감이 역력했습니다. 그럼 저희는 가보겠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끝내지는 않을 거예요. 어떻게 하든 네 마음이야. 하지만 내 결정은 변하지 않을 거야. 아들 부부가 떠난 후 집안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저는 창가에 앉아 마당의 꽃들을 바라보며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아들의 분노한 얼굴이 자꾸 떠올라 가슴이 무거웠지만 제 결정은 확고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딸은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녀의 손길에서 따뜻한 위로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아들 부부와 있었던 일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오빠가 많이 화났겠네요. 그래, 예상보다 더 격하게 반응했어. 아들 며느리가 떠난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아들에게서는 연락이 없었고 저는 맏딸과 함께 재산 처리 방안을 구체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재산의 절반은 맏딸에게, 나머지는 자선단체에 기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특히 손주들의 교육 자금도 별도로 마련해 신탁으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어머니, 이 서류들 확인해 보세요. 이게 다 뭐니? 자선단체 기부 관련 서류들이에요. 변호사님이 어머니께서 확인하시고 서명하시라고 했어요. 저는 안경을 쓰고 서류를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동안 맏딸이 여러 자선단체를 조사해 가장 신뢰할 만한 곳들을 추려놓았습니다. 소외된 노인들을 위한 복지단체,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을 위한 교육재단 등 정말 의미 있는 곳들이었습니다. 내가 정말 많은 노력을 했구나. 당연하죠. 어머니의 소중한 마음이 잘 전해져야 하니까요. 딸의 말에 저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결정이 이렇게 가치 있게 쓰일 것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이지만 이렇게 의미 있게 사용된다면 더 큰 행복은 없을 것 같았습니다. 이 단체는 어떤 곳이니? 소외된 노인분들을 위한 요양시설을 운영하는 곳이에요. 정부 지원금만으로는 운영이 어려워서 기부금이 정말 필요하다고 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이 들어 홀로 지내는 노인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했기 때문에 이런 단체를 돕는 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좋은 선택인 것 같아. 이곳에 가장 많은 금액을 기부하자. 네, 어머님 마음대로 하세요. 여기에 금액을 적으시면 돼요. 저는 꼼꼼히 금액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각 단체별로 기부 금액을 정하고 맏딸과 손주들을 위한 금액도 명확히 했습니다. 모든 것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는 것 같아 마음이 편했습니다. 자, 다 됐다. 이제 내 마음이 한결 가볍네.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이렇게 의미 있는 결정을 하시다니.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마당의 꽃들이 햇빛에 반짝이며 춤추는 것 같았습니다. 긴 고민과 갈등 끝에 내린 결정이지만 이제는 후회 없이 떳떳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서명만 하면 되겠네요. 그래, 펜 좀 줄래? 딸이 건넨 펜을 들고 서류에 서명하려는 순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딸이 문을 열자 변호사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서류가 준비되었는지 물었습니다. 네, 어머니께서 방금 검토하시고 서명하려던 참이었어요. 좋습니다. 서명이 완료되면 저희가 모든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천천히 서명을 시작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며 서명할 때마다 제 인생의 한 챕터가 마무리되는 느낌이었습니다. 마지막 장에 도달했을 때 묘한 해방감이 느껴졌습니다. 이것으로 모든 절차가 끝난 건가요? 네, 이제 법적으로 모든 것이 정리되었습니다. 기부금은 다음 주부터 각 단체로 전달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많은 도움 주셨어요. 변호사가 떠난 후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딸은 기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마음이 한결 편하시죠? 그래, 이제야 정말 홀가분한 느낌이 드는구나. 이제 어머니는 즐겁게 여행도 다니시고 평소에 하고 싶었던 일들을 마음껏 하세요. 그러고 싶구나. 이제 삶을 더 가볍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아. 저는 창가에 서서 노을이 지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흐르는 시간 속에서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찾은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차 한 잔 더 드실래요? 그래, 따뜻한 차 한 잔 마시자. 기부 서류에 서명을 마친 날로부터 이틀 후, 저는 마당에서 화분에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는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꽃들은 싱그럽게 피어 있었고, 새들은 나뭇가지 위에서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평온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얼마나 값진지 새삼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전화 왔어요. 누군데? 변호사님이세요. 서류 처리가 잘 되고 있다고 합니다. 맏딸이 휴대폰을 들고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물뿌리개를 내려놓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변호사는 모든 기부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이제 마음 편히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는 말에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좋은 소식이네요. 이제 정말 걱정할 게 없어요. 전화를 끄는 직후 갑자기 대문이 요란하게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아들과 며느리가 급하게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특히 아들은 분노로 가득 차 보였습니다. 어머니, 이게 다 뭐예요? 너희에게 줄 이유가 없어서다. 장남인 제가 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법적으로 문제 삼을 겁니다. 아들은 주머니에서 구겨진 종이를 꺼내 흔들었습니다. 그것은 기부 관련 서류의 사본인 것 같았습니다. 어디서 정보를 입수한 것인지 의아했지만 아마도 변호사 사무실 직원 중 누군가가 정보를 흘렸을 것이라고 짐작했습니다. 그건 내 재산이고 내가 결정할 권리가 있어. 어머님, 저희 아이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학원비도 내기 힘든 상황인데. 손주들은 이미 교육 자금을 별도로 마련해 놓았어. 너희가 만질 수 없게. 며느리는 충격받은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분노가 교차했습니다. 맏딸은 조용히 제 옆에 서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지금이라도 마음 돌리세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내 결정은 바뀌지 않아. 이미 법적으로 모든 절차가 끝났어. 아들은 갑자기 거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당에 화분을 발로 차 넘어뜨렸고 며느리는 울음을 터뜨리며 제게 달려들었습니다. 맏딸이 재빨리 그녀를 막아섰습니다. 이러지 마. 진정해요. 언니는 가만히 있어요. 이건 우리 가족 문제예요. 너희가 이렇게 행동하니까 어머니가 그런 결정을 하신 거야.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어느새 이웃들이 대문 밖에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소란이 너무 커진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들 부부의 모습이 너무도 낯설었습니다. 이제 그만하고 돌아가. 이러는 건 아무 의미 없어. 어머니, 전 포기 안 합니다. 변호사 선임해서 법정에서 만나요.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하지만 변하는 건 없을 거야.
상황이 점점 격해지자 누군가 경찰에 신고했는지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며느리는 공포에 질린 듯 아들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여보, 경찰이 오나 봐. 이제 그만 가자. 싫어. 내 권리를 찾을 때까지 여기 있을 거야. 경찰차가 집 앞에 도착했고 2명의 경찰관이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상황을 파악한 후 아들에게 진정하라고 말했습니다. 여기는 개인 사유지입니다. 소란을 멈추고 나가세요. 이건 우리 가족 문제라고요. 경찰이 끼어들 일이 아닙니다. 민원이 접수되었고 이웃들이 신고했습니다. 더 이상 소란을 피우면 연행하겠습니다. 아들은 마지못해 물러서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지만 경찰 앞에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눈물을 닦으며 아들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이대로 끝나지 않을 거예요, 어머니. 그래, 알았다. 이제 가렴. 경찰이 아들 부부를 데리고 나간 후 마당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하지만 평화롭던 오후는 이미 망가져 버렸습니다. 주변에 모여들었던 이웃들은 하나둘 자리를 떠났고 저는 넘어진 화분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흙이 마당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고 몇몇 꽃들은 부러진 채 바닥에 뒹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들어가서 쉬세요. 괜찮아. 같이 하자. 맏딸은 저와 함께 조용히 마당을 정리했습니다. 둘 다 아무 말 없이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이웃들의 시선과 아들의 분노한 얼굴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이런 소란이 일상이 될까 하는 불안감이 저를 덮쳤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그냥 좀 피곤할 뿐이야. 정말 심했어요. 이런 식으로 행동할 줄은 몰랐습니다. 나도 놀랐어.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구나. 딸의 눈에는 걱정의 기색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쓰레받기를 내려놓고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에 저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이대로 끝날까? 아들이 계속 문제를 일으키면 어쩌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변호사님께 연락해서 법적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어요.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지구대 경찰관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어르신, 방금 출동했던 경찰입니다. 괜찮으세요? 네, 지금은 괜찮습니다. 아드님께서 계속 소란을 피우려고 해서 일단 지구대로 모셨습니다. 접근 금지 신청을 원하시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들에게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린다는 것은 완전한 결별을 의미하는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오늘 같은 일이 또 반복된다면 정신적으로 견디기 힘들 것 같았습니다. 생각해보고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어르신. 불안하시면 언제든지 신고하세요. 순찰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후 저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맏딸이 물 한 잔을 가져다 주었고 저는 목이 마른 듯 한 번에 들이켰습니다. 이런 상황이 현실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경찰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하더구나.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오빠가 또 이런 짓을 할지 모르니까요. 내 아들에게 접근 금지 명령이라니.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서서히 지고 있었고 마당에 긴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이런 갈등을 겪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키운 아들이 이제는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이사를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사? 어디로? 시골에 있는 집으로요.
거기는 조용하고 공기도 좋잖아요. 맏딸의 제안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남편과 함께 살던 시골집은 오랫동안 비어 있었지만 가끔 관리인이 청소와 점검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의 평화로운 생활이 문득 그리워졌습니다. 그것도 좋은 생각이구나. 여기선 계속 불안할 것 같아. 제가 집 정리해 드릴게요. 모든 준비가 끝나면 함께 내려가요. 고마워, 딸. 네가 있어서 다행이야. 맏딸은 미소 지으며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녀의 지지가 이 어려운 시간을 견뎌낼 수 있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어머니께 정말 감사해요. 항상 저희를 위해 희생하셨는데. 아니야, 그건 부모로서 당연한 일이었어. 그래도 어머니 덕분에 제가 이렇게 바르게 자랄 수 있었어요. 결국 저는 맏딸의 제안을 받아들여 시골로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경찰의 권유로 아들에게 한 달간의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했고 그 사이에 모든 짐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며칠 동안 오랜 세월 모아온 물건들을 하나씩 정리하면서 많은 추억이 떠올랐습니다. 아들의 어린 시절 사진과 학창 시절 상장들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지기도 했습니다. 어머니, 이 상자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그건 네 아버지 유품이야. 조심히 다뤄줘. 네, 걱정 마세요. 소중히 포장할게요. 맏딸은 꼼꼼하게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크게 부피가 나가는 가구들은 처분하고 꼭 필요한 물건들만 골라 시골집으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오기로 한 날,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어머니, 이 옷장은 어떻게 할까요? 시골에 가져갈 거예요? 아니, 그건 기부하자. 시골집에는 이미 옷장이 있으니까. 알겠어요. 그럼 여기 표시해 둘게요. 짐을 정리하는 동안 저는 문득 아들 생각이 났습니다. 마지막으로 그토록 화를 내며 떠난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언젠가 관계가 회복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지금은 제 마음의 평화를 찾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좀 피곤해 보이세요. 괜찮아. 그냥 여러 생각이 나서 그래. 잠시 쉬세요. 제가 차 한 잔 타드릴게요. 맏딸이 부엌으로 향하는 동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랫동안 살아온 집을 떠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 계속 있다면 아들과의 갈등은 끝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마침내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도착했고 짐을 실어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오전 내내 분주하게 움직인 끝에 모든 짐이 트럭에 실렸습니다. 이제 이 집에는 남겨둘 가구와 기부할 물건들만 남았습니다. 어머니, 마지막으로 집 한 바퀴 둘러보실래요? 그래, 잠시만. 저는 천천히 집 안을 돌아보며 각 방에 서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며 보낸 세월, 남편과 함께했던 시간들, 그리고 최근의 아픈 기억들까지. 이 집의 벽은 모든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들의 방 앞에 섰을 때 눈물이 조금 흘렀습니다. 다 둘러보셨어요? 응, 이제 갈 준비가 됐어. 맏딸의 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이제 4시간 정도 달려 시골로 향하게 됩니다. 도시의 번잡함을 벗어나 점점 풍경이 바뀌어 갔습니다. 빽빽한 건물들이 줄어들고 푸른 들판과 산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보이는 산이 우리 동네 뒷산이죠? 맞아. 저 산만 보이면 거의 다 온 거야. 낯익은 풍경이 반가웠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살던 이곳은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시간이 흘렀지만 마을의 모습은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정돈되고 깨끗해진 느낌이었습니다. 어머니, 마을이 예전보다 더 발전한 것 같아요. 그러게. 도로도 넓어지고 집들도 많이 새로 지었네.
마을 입구에 들어서자 몇몇 주민들이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돌아온 저를 알아보는 이웃들이 있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차가 시골집 앞에 멈추자 이미 이삿짐 트럭이 도착해 있었습니다. 어머님, 오랜만이에요. 아이고, 김씨 아주머니. 아직도 여기 사시네요. 오랜 이웃이었던 김씨 아주머니가 반갑게 달려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주름이 더 깊어졌지만 여전히 활기차 보였습니다. 소문 들었어요. 이제 여기서 사신다면서요? 정말 반가워요. 네, 이제 여기서 살려고요. 잘 부탁드립니다. 걱정 마세요. 우리가 다 도와드릴게요. 밥 먹었어요? 내가 음식 좀 가져올게요. 따뜻한 환영에 저는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이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어머니, 어때요? 기분이 좀 나아지셨죠? 그래, 오랜만에 맡는 흙냄새가 참 좋구나. 시골집에서의 생활이 한 달째 접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도시 생활에 익숙해 있던 터라 불편한 점도 있었지만 점차 시골의 여유로운 리듬에 적응해 갔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에 나가 풀을 뽑고 꽃과 채소를 가꾸는 일은 저에게 새로운 기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햇살을 받으며 흙을 만지는 시간은 그동안의 상처를 조금씩 치유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깨달은 것은 내가 가진 재산의 가치보다 내가 선택한 삶의 방식이 더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후회는 없습니다. 재산을 의미 있는 곳에 기부한 것, 아들과의 관계에 선을 그은 것,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선택한 것, 모두 제 스스로가 내린 결정입니다. 누가 옳고 그른지 판단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행복과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시간이 더 흐르면 아들과의 관계도 회복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돈이 아닌 진정한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한 관계여야 할 것입니다. 가족이란 단순히 피로 이어진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아끼고 보살피는 마음으로 맺어진 인연임을 늘 기억했으면 합니다. 우리 모두는 살면서 어려운 선택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자신의 가치관에 충실하게 결정하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그것이 진정성 있는 관계와 마음의 평화였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인가요?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우리를 경찰에 신고했어요. 여기서 그만하고 나가. 우리가 얼마나 망신당했는지 알아요? 동네 사람들이 다 수군거려요. 그만 누워있고 이제 일어나요. 병원비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힘든데. 이제 너희에게 줄 돈 없어. 나가. 너희가 했던 짓들 반드시 후회하게 만들어주마. 안녕하세요. 70대 한명숙입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저에게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두 아들, 지훈과 민수가 오늘 병문안을 온다는 것이었죠. 다른 날 같았으면 기뻤을 소식이지만 지금은 몸이 너무 아파 웃을 여력조차 없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병실 문이 열리고 지훈과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아들들의 얼굴에서 반가움보다는 묘한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두 아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침대 양쪽에 앉았습니다. 어떻게 지내세요? 아프진 않나요? 민수의 말에 저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열흘 전 갑작스러운 복통으로 응급실에 실려온 후 수술까지 받은 상태였어요. 어머니, 사실 병원비 때문에 왔어요. 지훈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았죠. 그의 표정에는 걱정이라기보다 불편함이 가득했어요. 이대로 계속 입원하시면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우리가 좀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순간 병실 안이 조용해졌어요.
민수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습니다. 엄마, 이제 좀 나아지셨으니까 퇴원하시는 게 어떨까요? 집에서 쉬시면 더 편하실 거예요. 두 아들의 말이 제 귀에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제가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는 걸 알면서도 병원비 때문에 퇴원을 종용하고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은 일주일은 더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 저의 떨리는 목소리에 두 아들은 서로 눈길을 교환했습니다. 그 눈빛에서 저는 불안함을 느꼈어요.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도 지금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워요. 병원비를 계속 내기가 힘듭니다. 지훈의 말에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두 아들을 키우기 위해 희생했던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밤낮으로 일하며 대학까지 보냈던 기억, 결혼식 때 모아둔 돈을 모두 보태준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여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민수가 전화를 받고 급히 병실을 나갔어요. 지훈도 무슨 일인지 따라 나갔습니다. 조용해진 병실에서 저는 베개에 머리를 묻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죠. 간호사가 약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제 눈물을 보고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괜찮으세요? 아드님들이 방금 가셨던데. 괜찮아요. 그런데 제 가방 좀 건네주시겠어요? 간호사의 도움으로 침대 옆 서랍에서 가방을 꺼냈습니다. 통장을 확인하려던 저는 깜짝 놀랐어요. 분명히 있어야 할 통장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상하네요. 분명히 여기 있었는데. 간호사는 저와 함께 가방을 뒤졌지만 통장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간호사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어요. 혹시 아드님들이 가져가신 건 아닐까요? 아까 복도에서 무언가를 보고 있는 것 같던데요.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제 아들들이 병실에서까지 제 물건을 가져갔단 말인가요? 통장 분실 사건 다음 날 담당 의사 선생님이 CCTV 확인을 권유하셨습니다. 병실 복도에는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고 보안 담당자의 도움으로 어제 오후 녹화 영상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어머님, 이 시간대가 맞으신가요? 네, 아들들이 방문한 시간이 맞습니다. 화면에 두 아들이 보였습니다. 처음엔 평범하게 대화하는 모습이었죠. 그러다 제가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두 아들의 행동이 달라졌어요. 봐요, 저기 지훈 씨가 어머님 가방을 열고 있어요. 보안 담당자의 말에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지훈이 제 가방을 뒤지고 있었고 민수는 주변을 살피며 망을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훈이 무언가를 꺼내 재킷 안주머니에 넣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이게 무슨? 화면을 보며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제 손은 떨리고 있었고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어요. 보안 담당자는 영상을 정지시켰죠. 경찰에 신고하시겠어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제 피부치인데. 하지만 이건 분명 도둑질이었어요. 그것도 병실에서 아픈 어머니를 상대로 한. 아직은 아니요. 먼저 아이들에게 물어볼게요. 병실로 돌아와 두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30분 후 지훈과 민수가 나타났어요. 그들의 표정은 어제보다 더 불안해 보였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부르셔서. 통장 어디 있니? 단도직입적인 질문에 두 아들은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침묵이 흘렀고 결국 지훈이 입을 열었어요. 엄마, 급해서 잠시 쓴 거예요. CCTV 봤다. 제 말에 두 아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민수가 머뭇거리며 주머니에서 통장을 꺼냈어요. 인감도장도 함께였죠. 돈 얼마나 뺐니? 저 500만 원 정도요. 민수의 대답에 저는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학창 시절부터 두 아들 뒷바라지하느라 한 푼, 두 푼 모아온 저축이었어요.
그것도 병원비로 쓰려고 남겨둔 돈이었습니다. 왜 이런 짓을 한 거니? 엄마, 우리도 사정이 있어요. 빚이 많아서. 지훈의 변명이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적은 없었어요. 돈이 필요하면 말로 했지. 이렇게 도둑처럼 가져간 적은 없었죠. 통장 내려놓고 나가. 엄마, 제발 이해해 주세요.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민수의 애원에도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무엇을 더 이해해야 할까요? 아프고 외로운 어머니의 통장을 훔치는 자식들을. 지금 당장 내려놓고 나가라니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두 아들은 마지못해 통장과 도장을 침대 옆 테이블에 놓고 나갔어요. 닫히는 문소리와 함께 저는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무엇을 믿어야 할까 하는 생각뿐이었죠. 사흘째 아들들은 병문안을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모든 것이 꿈이기를 바랐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이른 아침 단골 간호사 김 씨가 제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어제 밤에 푹 주무셨어요? 네, 덕분에요. 약이 잘 듣나 봐요. 김 간호사는 제 상태를 확인하며 어색한 침묵을 지켰습니다. 무언가 말하고 싶어 하는 듯한 표정이었죠. 무슨 일 있어요? 아, 어머님께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간호사는 문을 살짝 닫고 침대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어제 복도에서 우연히 아드님들 대화를 들었어요. 저는 불안한 예감에 몸을 일으켰습니다. 기분 탓인지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무슨 이야기요? 아드님들이 변호사와 통화하고 있었어요. 어머님 정신이 불안정하다는 이유로 후견인 신청을 하려던 것 같아요. 그 말에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후견인이라니. 저를 정신이 온전치 않은 사람으로 만들어 재산을 관리하겠다는 건가요? 확실해요? 네. 큰아드님이 어머니가 정신적으로 혼란스러워서 재산 관리가 어렵다고 말하는 걸 분명히 들었어요.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주치의 차 선생님이 꾸준히 제 상태를 기록해 왔는데 정신과 관련된 문제는 전혀 없었어요. 두 분이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어머니가 입원해 있는 동안 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간호사의 말이 제 귀에 울렸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평생을 살아온 저에게 이런 배신이라니요. 눈물이 차올랐지만 꾹 참았어요. 그리고 작은 아드님이 엄마 통장에서 빼낸 돈을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 물었는데 큰아드님이 엄마가 정신이 온전치 않으니 기억도 못할 거다라고. 이제야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그들의 계획은 처음부터 제 재산을 가로채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퇴원을 종용했고 통장을 훔쳤던 거죠. 죄송해요, 어머님. 이런 말씀을 드려서. 아니에요. 알려줘서 고마워요. 간호사가 나간 후 저는 창밖만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창문에 비친 제 모습이 초라해 보였어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복도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변호사님 말로는 절차가 간단하대. 노인성 치매 초기 증상이라고 하면 돼. 지훈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민수의 웃음소리가 이어졌어요. 그럼 엄마 집도 우리가 알아서 할 수 있는 거지?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문을 열자 복도에 서 있던 두 아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엄마,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니? 두 아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며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저는 그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모든 얘기 다 들었다. 저는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간호사에게 주치의를 만나고 싶다고 요청했어요. 30분 후 차 선생님이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부르셔서 무슨 일이신가요? 선생님, 제 정신 상태에 문제가 있나요?
차 선생님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차트를 확인하며 고개를 저었어요. 전혀요. 왜 그런 질문을 하시죠? 제 아들들이 제가 정신이 불안정하다며 후견인 신청을 하려고 해요. 의사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그는 제 침대 옆에 앉아 눈을 마주쳤어요. 그건 의학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어머님은 신체적으로 회복 중이시지만 정신 상태는 완벽하게 정상이세요. 저는 깊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적어도 의학적으로는 제가 정상이라는 증명이 있었어요. 진단서를 써주실 수 있나요? 제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물론이죠. 오늘 오후에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차 선생님이 나간 후 저는 박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10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믿을 수 있는 분이었죠. 박 변호사님, 저 김영희예요. 영희 씨, 오랜만이네요. 어디서 전화하시는 거예요? 병원이에요. 좀 급한 일이 생겼어요. 짧게 상황을 설명하자 박 변호사는 즉각 반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서 걱정이 느껴졌어요. 내일 병원으로 가겠습니다. 일단 의사 진단서를 확보하시고 통장과 도장은 안전한 곳에 보관하세요. 다음 날 아침 박 변호사가 병실에 찾아왔습니다. 저는 이미 차 선생님에게 받은 진단서를 건넸어요. 이것만으로도 아들들의 후견인 신청은 막을 수 있어요. 박 변호사는 제 상황을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법적 대응 방안을 설명해 주었어요. 영희 씨, 재산 관리를 위한 법적 보호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아들들이 더 이상 접근하지 못하게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은행 계좌를 동결시키고 새로운 계좌를 개설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산에 대한 위임장을 제3자에게 맡기는 게 좋겠어요. 그날 오후 간호사의 도움으로 저는 휠체어를 타고 병원 앞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박 변호사의 조언대로 모든 계좌를 확인하고 새로운 접근하기 어려운 보안 조치가 된 계좌로 재산을 이전했어요. 이제 아들들이 마음대로 할 수 없을 거예요. 은행 일을 마치고 병실로 돌아오는 길 복도에서 지훈과 민수를 마주쳤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어제보다 더 당황스러워 보였어요. 엄마, 어디 갔다 오셨어요? 너희들이 알 필요 없어. 두 아들은 어색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무언가 말하려는 듯했지만 저는 그들을 지나쳐 병실로 들어갔어요. 엄마, 우리 얘기 좀 해요. 병실로 따라 들어온 민수가 애원했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으며 차갑게 대답했어요. 할 말 없다. 이제 너희와는 변호사를 통해서만 이야기할 거야. 변호사요? 무슨 소리예요? 지훈이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너희가 나를 정신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재산을 빼앗으려 한 것 모두 알고 있어. 더 이상 속지 않을 거야. 그들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져나갔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듯했어요. 이제 나는 너희와 싸울 준비가 되었다. 일주일 후 저는 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 변호사의 조언대로 법적 보호 장치를 모두 마련해 놓은 상태였어요. 하지만 아들들은 끈질기게 저를 괴롭혔습니다. 어머니, 지금 좀 괜찮으세요? 지훈이 전화로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색한 친절함이 묻어 있었어요. 왜? 무슨 일이니? 저, 사실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요. 대출을 좀 받으려고 하는데. 저는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어요. 내 명의로 대출 받으려고?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훈의 숨소리만 전화 너머로 들렸어요. 조금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정말 급해요. 안 돼. 이미 모든 은행에 내 명의 대출을 막아놨어. 지훈의 놀란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마도 제가 이런 조치를 취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나 봐요. 뭐라고요? 엄마, 그게 무슨...
너희가 내 뒤에서 꾸민 계획을 이미 알고 있다고 했잖아. 저는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가 제 집을 찾아왔어요. 평소와 달리 술 냄새가 강하게 풍겼습니다. 엄마, 문 좀 열어봐요. 무슨 일이야? 왜 우리한테 이러세요? 우리가 이렇게 힘든데 도와주지도 않고. 현관문 너머로 민수의 격앙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문을 열지 않았어요. 네가 병원비를 빼돌리려 했다는 걸 이미 알아. 더 이상 속지 않을 거야. 그게 무슨 소리예요? 엄마, 우리는 그냥 도움이 필요한 것뿐이에요. 민수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이웃들이 들을까 걱정되었지만 저는 단호하게 대응했어요. 지금 당장 돌아가. 아니면 경찰에 신고할 거야. 다음 날 아침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지훈이 제 명의로 대출을 신청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제가 모든 은행에 미리 조치를 취해 두었기에 거부된 상태였죠. 어머님, 아드님께서 아주 화가 나셨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막아주셔서 다행이네요. 은행원과의 통화를 마치자마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지훈이었어요. 엄마,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뭐가? 대출이 거절됐어요. 엄마가 신용도도 좋은데 어떡해.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들들의 행동이 실망스러웠지만 이제는 제 마음의 아픔보다 분노가 더 컸어요. 내가 미리 차단해뒀어. 내 명의로 대출 받는 것도 계좌에서 돈 빼가는 것도 이제 불가능해. 엄마, 우리가 이렇게 힘든데 도와주지도 않아요? 지훈의 목소리는 원망으로 가득했습니다. 마치 제가 잘못한 것처럼 말하는 그의 태도에 저는 더욱 마음을 굳혔어요. 너희가 내 병원비를 빼돌리려 했잖아. 더 이상 속지 않을 거야. 그게 아니라 잠시 빌리려고. 거짓말 그만해. 다시는 내 돈에 손 떼지 마. 통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을 하늘은 맑고 푸르렀지만 제 마음은 구름처럼 무거웠어요. 그래도 이제는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박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황을 설명하자 그는 즉각 대응책을 알려주었어요. 영희 씨, 이건 명백한 사기죠. 경찰에 신고하는 게 좋겠습니다. 진짜 내 아들을 신고해야 하나요? 물론 힘드시겠지만 이대로 두면 문제가 더 커질 수 있어요. 아들분이 더 큰 잘못을 저지르기 전에 경계선을 그어주셔야 합니다. 통화가 끝난 후 저는 한동안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가족을 경찰에 신고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잘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대로 두면 제 인생이 파괴될 것 같았습니다. 결국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담당 경찰관 앞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어요. 어머니 아들을 고소하시는 건가요? 네.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어서요. 서류에 서명하는 순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묘한 해방감도 느꼈어요. 수십 년간 아들들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온 저였지만 이제는 스스로를 지켜야 할 때였습니다. 경찰서를 나오는 길에 민수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내일 꼭 돈 갚을게요. 제발 화 풀어요. 그 문자를 마지막으로 저는 두 아들의 연락을 차단했습니다. 이제 처음으로 저 자신을 위한 결정을 내린 것이었어요. 신고 이후 일주일 만에 병원에 다시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수술 부위가 통증이 심해져 치료가 필요했어요. 새벽에 응급실로 향하던 그때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아들들이 나타났다는 간호사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김영희님, 두 아드님께서 병원에 와 계세요. 많이 취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지금 가고 있으니 최대한 병실에 들이지 말아주세요. 응급실에 도착하자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를 발견한 지훈이 비틀거리며 다가왔어요. 술에 취한 눈으로 저를 노려보았죠. 엄마,
우리를 경찰에 신고했어요. 지훈의 목소리는 병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다른 환자들과 의료진이 놀란 표정으로 쳐다보았어요. 여기서 그만하고 나가. 우리가 얼마나 망신당했는지 알아요? 동네 사람들이 다 수군거려요. 민수도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다가왔습니다. 그의 숨에서 강한 술 냄새가 풍겼어요. 그만 누워있고 이제 일어나요. 저는 말없이 응급실 침대에 앉았습니다. 아들들의 행동이 부끄럽고 슬펐지만 더 이상 두려움은 없었어요. 이제 너희에게 줄 돈 없어. 나가. 엄마, 우리가 더 이상 감당 못해요. 민수가 소리를 지르다 근처 의료기구를 쓰러뜨렸습니다. 간호사들이 황급히 달려왔어요. 이분들을 좀 내보내주세요. 환자들이 불안해합니다. 보안 요원이 출동했지만 두 아들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제 팔을 잡아당겼어요. 일어나서 집에 가자고. 여기 있을 돈 없어. 그때 지나가던 의사가 개입했습니다. 단호한 목소리로 상황을 정리했어요. 지금 당장 나가지 않으면 경찰을 부르겠습니다. 부르든지. 우리 엄마예요. 데려갈 권리가 있다고요. 지훈이 소리쳤습니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엄마가 여기서 나올 돈이 없다고. 우리도 이제 더 이상 부담할 수 없어. 순간 제 가슴 속에서 무언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제가 30년 넘게 키운 아들들인가 싶었어요. 그들의 눈에는 어떤 애정도 걱정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보안실에 연락해주세요. 간호사의 말에 보안 요원이 2명 더 도착했습니다. 그들이 지훈과 민수의 팔을 잡자 더 격렬하게 저항했어요. 이게 무슨 짓이에요? 우린 그냥 엄마를 데려가려는 것뿐이라고. 저는 침착하게 간호사에게 말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를 억누르며 단어 하나하나를 또렷이 발음했어요. 경찰을 불러주세요. 그 말에 두 아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민수가 비웃듯 말했어요. 이제 엄마가 경찰까지 부르네?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병원 입구에서 기다릴게요. 확실히 생각해봐요. 지훈이 마지막으로 경고하듯 말하고는 민수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병실에 다시 고요함이 찾아왔어요. 간호사가 물을 가져다 주었죠. 괜찮으세요? 경찰은 10분 후에 도착한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으로 어둠이 깔린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끝났구나. 그들은 더 이상 제가 알던 아들들이 아니었습니다. 경찰이 도착하기까지 15분이 걸렸습니다. 2명의 경찰관이 병실로 들어와 상황을 물었어요. 그들의 표정은 공감보다는 업무적인 면이 강했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 아들들이 술에 취해 병실에 와서 행패를 부렸어요. 경찰관은 메모를 하며 추가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최대한 감정을 억누르며 사실만을 전했어요. 아드님들이 돈 문제로 갈등이 있었다고 하셨죠? 네, 병원비를 빼돌리고 제 통장에서 돈을 무단으로 인출했어요. 이미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경찰관이 잠시 놀란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마도 어머니가 아들들을 고소하는 경우는 흔치 않았던 모양이에요. 아드님들이 아직 병원에 계신다고 들었는데 조사를 진행해도 될까요? 네, 아마 입구에 있을 거예요. 경찰관 1명이 나가고 다른 1명이 제 진술을 받았습니다. 약 20분 후 두 아들이 경찰과 함께 병실에 들어왔어요. 술이 조금 깬 듯했지만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진짜 우리를 신고한 거예요? 지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 당혹감이 더 컸어요. 더 이상 너희를 감싸줄 수 없어. 민수가 갑자기 태도를 바꿨습니다. 눈물을 글썽이며 저에게 다가왔어요.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요. 제발 이러지 마세요.
하지만 그의 눈빛에서 진정한 뉘우침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단지 경찰 앞에서 좋은 인상을 주려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두 분 다 병원 밖으로 나가주시겠어요? 환자분이 안정을 취하셔야 합니다. 경찰관의 단호한 지시에 두 아들은 마지못해 병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기 전 지훈이 마지막으로 돌아보았어요. 우리가 진짜 그렇게 나쁜 자식들이었어요? 그 말에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경찰관들이 두 아들을 데리고 나간 후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빗방울이 창문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님, 폭력이나 위협이 있었다면 접근금지 신청도 가능하세요. 경찰관이 돌아와 조언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렇게 해주세요. 아드님들은 일단 귀가 조치했습니다. 하지만 사기 혐의는 계속 조사할 거예요. 경찰이 떠난 후 병실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다가 박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변호사님, 이제 제 마음이 굳어졌어요. 어떤 결정을 내리셨나요? 두 아들과 완전히 단절하려고 합니다. 법적으로 모든 관계를 정리하고 싶어요. 박 변호사는 잠시 침묵했다가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의 말투에서 이해와 지지가 느껴졌어요. 많이 고민하셨을 텐데 존중합니다. 필요한 모든 절차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동시에 묘한 해방감도 느꼈어요. 이제 더 이상 두 아들을 감싸며 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슬프면서도 편안했습니다. 간호사가 약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제 얼굴을 보더니 조용히 물었어요. 괜찮으세요? 네, 이제 정말 괜찮아질 것 같아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꿈에서조차 두 아들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2달이 지났습니다. 아들들의 사기 혐의는 입증되었고 제가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한 덕분에 그들은 더 이상 저를 직접 찾아오지 못했어요. 하지만 텔레그램과 이메일로 끊임없이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 이제 우리에게 남은 건 빚뿐이에요. 지훈이 보낸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그들의 메시지를 모두 차단한 후 저는 오랜 시간 고민해왔던 결정을 내렸어요. 박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죠. 변호사님, 저 결심했어요. 어떤 결정을 내리셨나요? 제 재산의 일부를 기부하려고 합니다.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재산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30년 넘게 모아온 돈이지만 이제는 제게 의미가 없어요. 박 변호사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그는 저를 맞이하며 따뜻한 차를 내어주었어요. 창밖으로 가을 낙엽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어떤 단체에 기부하고 싶으신가요? 노인복지관과 아동보호단체요. 그리고 말기암 환자 치료를 돕는 재단도 생각하고 있어요. 박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필요한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존중과 약간의 걱정이 보였어요. 영희 씨, 정말 확실하신가요? 이렇게 하면 아드님들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은 맑고 푸르렀고 마음도 그만큼 평온해졌어요. 네, 이제는 내 돈이 아니라 필요한 사람들에게 돌아가야죠. 좋습니다. 그럼 기부 절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다만 생활비는 남겨두시는 게 어떨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소박하게 살 작은 시골 집을 알아봐 둔 상태였어요. 최소한의 금액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기부할게요. 기부 결정을 내린 다음 날 동네 슈퍼마켓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이제 곧 새로운 집으로 이사할 예정이었기에 필요한 것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슈퍼마켓 앞 작은 공원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떻게 엄마한테 그런 짓을 할 수 있어? 네가 다 망친 거야. 뭐? 나만 그런 거 아니잖아. 네가 먼저 통장 훔친 거 아니야? 익숙한 목소리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지훈과 민수가 공원 벤치에서 언성을 높이며 다투고 있었어요. 슈퍼마켓 주인과 동네 주민들이 모여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저기, 김영희 씨 아들들 맞죠? 슈퍼마켓 주인 박 씨가 저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동정과 궁금증이 느껴졌어요. 네, 맞아요. 요즘 자주 싸워요. 어제는 술집에서 난리를 피웠다고 하더라고요. 엄마 재산 때문에 그런다는 소문이. 박 씨의 말에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온 동네가 이미 아들들의 행태를 알고 있었던 거죠. 창피함과 함께 묘한 해방감이 느껴졌어요. 저기 엄마다. 민수가 저를 발견하고 외쳤습니다. 두 아들이 급히 저에게 다가왔어요. 얼굴은 술로 붓고 옷은 구겨져 있었습니다. 엄마, 이 자식이 엄마 돈 다 날렸다고요. 제가 말했잖아요. 지훈이가 엄마 돈 노리고 있다고. 지훈이 민수를 밀치며 끼어들었습니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어요. 거짓말 마. 네가 먼저 통장 훔쳤잖아. 엄마, 민수가 엄마 병원비까지 빼돌렸다고요. 두 사람이 서로를 비난하는 모습이 낯설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슬프지도 화가 나지도 않았어요. 그저 지친 마음뿐이었죠. 지훈아, 민수야. 제 목소리에 두 아들이 잠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주변에 모인 이웃들이 귀를 기울이고 있었어요. 더 이상 내 앞에서 이러지 마라. 이제 너희와 상관없는 사람이 됐어. 뭐라고요? 엄마 무슨 소리예요? 지훈이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내 재산은 이미 기부했다. 너희에게 줄 것도 빼앗길 것도 없어. 두 아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민수가 헛웃음을 지었어요. 농담이죠. 엄마, 그럴 수 없잖아요. 이미 다 끝났어. 박 변호사가 처리했으니 궁금한 건 그에게 물어봐. 지훈이 갑자기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표정이 망연자실했어요. 어떻게 우리한테 한 푼도 안 주고 그럴 수 있어요? 엄마, 돈이 필요해요. 빚이 많아요. 민수가 제 팔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그들의 절박한 표정이 제 마음을 흔들지 못했어요. 내가 평생 모은 돈이야.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 동네 주민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어떤 분은 측은한 표정으로, 어떤 분은 고개를 끄덕이며 저를 바라보았어요. 지훈이 갑자기 일어나 민수를 밀쳤습니다. 네 때문이야. 네가 엄마 병원비 빼돌려서 이렇게 된 거라고. 뭐? 넌 엄마 통장 훔쳐서 도박했잖아. 다시 싸움이 시작되려는 순간 저는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뒤에서 계속되는 고함 소리가 점점 멀어졌어요. 더 이상 돌아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아마도 이제 정말 자유로워졌기 때문일 거예요. 두 아들의 몰락을 지켜보는 것은 슬펐지만 그것은 그들이 스스로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이사를 일주일 앞둔 아침 벨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6시였어요. 이상하게 생각하며 현관문으로 다가갔습니다. 누구세요? 엄마, 저희예요. 문 좀 열어주세요. 지훈과 민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아들이 함께 찾아온 것은 오랜만이었어요. 경계심이 들었지만 그래도 문을 열었습니다. 이 시간에 웬일이니? 문을 열자 두 아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평소와는 달리 깔끔하게 차려입었고 손에는 선물도 들고 있었어요. 그들의 표정에서 간절함이 느껴졌습니다. 엄마,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마지못해 그들을 거실로 안내했어요. 지훈이 꽃다발을 내밀었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엄마, 저희가 많이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지훈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민수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두 사람의 모습이 진심으로 보였지만 저는 이미 여러 번 쏘갔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변호사님에게 들었어요. 정말 모든 재산을 기부하셨다고. 민수의 말에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아침 햇살이 서서히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와서 뭘 바라는 거니? 엄마, 저희가 정신을 차렸어요. 재산 때문이 아니라 정말 미안해서 왔어요. 지훈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으려 했지만 저는 손짓으로 말렸어요. 일어나. 그런 연극은 이제 통하지 않아. 연극이 아니에요. 엄마, 제발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민수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한때는 그 눈물에 마음이 약해졌겠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너희에게 줄 것도 도와줄 것도 없어. 이미 모든 결정은 끝났어. 그래도 엄마잖아요. 우리가 잘못했지만 그래도 가족 아닌가요? 지훈의 말에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가족이라는 말이 이제는 공허하게 들렸어요. 가족이라는 이유로 나를 이용한 것도 너희였어. 이제는 다 끝났다. 엄마, 저희 정말 어려워요. 빚쟁이들이 찾아와서 협박하고. 민수의 말을 저는 손짓으로 끊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들의 문제는 제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건 너희가 해결할 일이야. 내 병원비를 빼돌리고 통장을 훔치고 나를 정신이 온전치 않은 사람으로 만들려 했던 결과야. 두 아들은 말문이 막힌 듯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지훈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제발 다시 생각해봐요. 우리 모두 새 출발을 할 수 있잖아요. 이제 너희에게 줄 건 아무것도 없다. 다 끝났어. 저는 단호하게 일어나 현관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두 아들이 황급히 따라왔어요. 엄마, 이러지 마세요.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요. 민수가 제 팔을 잡았지만 저는 뿌리쳤습니다. 문을 열고 그들에게 나가라는 신호를 보냈어요. 이제 우리 인연은 여기까지야. 더 이상 나를 찾지 마. 두 아들은 마지못해 현관을 나섰습니다. 문을 닫기 전 지훈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정말 이게 마지막인가요? 그래, 마지막이야. 문을 닫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동시에 긴 악몽에서 깨어난 것 같은 해방감도 느꼈어요. 이제 진정한 내 삶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기부 절차가 모두 완료된 날 박 변호사의 사무실에서 마지막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이제 저에게는 소박한 생활비와 작은 시골 마을의 전세로 구한 집만 남았어요. 모든 절차가 끝났네요. 이제 정말 새 출발을 하시는군요. 네, 오랜만에 마음이 가벼워요. 박 변호사는 따뜻한 미소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서류를 정리하며 조언을 덧붙였어요. 혹시 아드님들이 다시 연락할 수도 있을 텐데 대비하셨나요? 이미 새 전화번호를 만들었고 주소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을 거예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하늘이 유난히 청명했어요. 마치 제 마음처럼 맑고 투명했죠. 마지막으로 아들들에게 남길 말씀이 있으신가요? 짧은 메시지만 남기려고 해요. 이게 정말 마지막이라는 걸 알려주고 싶어서요. 박 변호사의 도움으로 두 아들에게 보낼 마지막 문자를 작성했습니다. 간결하게 모든 것을 정리한 내용이었어요. 내일 아침 일찍 이사하신다고 했죠? 네, 짐도 거의 없어요. 필요한 것만 가져갈 겁니다. 사무실을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 문득 공원에 들렀습니다.
30년 넘게 살아온 동네를 마지막으로 둘러보고 싶었어요. 벤치에 앉아 지나온 시간을 생각하다 휴대폰을 꺼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지훈아, 민수야.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보내는 마지막 연락이다. 더 이상 나를 찾지 마라. 전송 버튼을 누르자마자 두 아들에게서 연이어 전화가 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받지 않았어요. 대신 두 번째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제 나는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 너희가 내게 한 일은 용서하지만 잊지는 않을 것이다. 부디 좋은 삶을 살기 바란다. 곧바로 민수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읽지 않고 마지막 메시지를 보냈어요. 더 이상 연락하지 마라. 이제 우리는 서로에게 남이다. 그리고 두 아들의 번호를 모두 차단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짐을 마저 정리했어요. 30년 세월이 고작 작은 캐리어 하나로 정리되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저녁, 오랜 친구 미경이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제 결정을 알고 걱정하는 표정이었어요. 정말 혼자 시골에서 살 거야? 응, 이제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살 때가 됐어. 미경은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들들은 어떻게 됐어? 정말 영영 안 볼 거야? 더 이상 내 인생에 그들을 위한 자리는 없어.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어. 미경은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이해와 지지가 느껴졌어요.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정말로. 고마워. 이제 나는 정말 행복해질 거야. 미경이 떠난 후 집안을 마지막으로 둘러보았습니다. 이 공간에 담긴 기억들,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모두 이제 과거가 되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유난히 밝게 느껴졌습니다. 침대에 누워 내일의 여정을 생각했습니다. 두려움보다는 설렘이 더 컸어요. 60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진정한 제 삶을 살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죠. 이른 아침, 택시에 작은 캐리어 하나를 싣고 새로운 보금자리로 향했습니다. 시골 마을로 가는 길은 생각보다 길었지만 창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어요. 할머니, 어디까지 가세요? 시골 마을이에요. 택시기사가 백미러로 저를 힐끔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궁금증이 서려 있었어요. 이사 가시는 건가요? 네,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요. 마을에 도착하자 작은 마을의 평화로운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골목길을 따라 걸으며 주소를 확인하니 제가 살 집이 보였어요. 작지만 아담한 한옥이었습니다. 김영희 씨 맞으세요? 저 이장입니다. 현관 앞에서 중년 남성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친절한 웃음으로 저를 맞이했어요. 네, 반갑습니다. 마을에 오신 걸 환영해요. 집 열쇠 여기 있고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이장님의 따뜻한 환영의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는 짐을 들어주며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혼자 사실 거라고 들었는데 가족은 서울에 계신가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지만 이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제 과거는 묻어두기로 했으니까요. 이제 저 혼자예요. 새 출발하려고 합니다. 이장님은 더 묻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이해심이 느껴졌어요. 우리 마을은 조용하고 사람들도 인정 많아요. 곧 정들 거예요. 이장님이 떠난 후 새 집을 둘러보았습니다. 작은 마당과 툇마루가 있는 아담한 집이었어요. 창문으로 보이는 뒷산의 모습이 그림처럼 아름다웠습니다. 짐을 풀고 마당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도시의 소음과 복잡함에서 벗어난 평화로움이 온몸을 감쌌어요. 한동안 그렇게 앉아 있으니 옆집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새로 오셨다면서요? 나는 옆집 사는 박순자예요. 네, 김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박할머니는 반찬을 담은 그릇을 내밀었습니다. 이웃의 따뜻한 정이 느껴졌어요. 혼자 사시면 끼니 챙기기 힘드실 테니 같이 나눠 드세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챙겨주시니 큰 힘이 되네요. 저녁이 되자 마을 회관에서 작은 환영회가 열렸습니다. 이장님의 주선으로 마을 주민들과 인사를 나눴어요. 낯설면서도 정겨운 분위기였습니다. 영희 씨, 우리 마을에서 어떤 일 하고 싶으세요? 이장님의 질문에 잠시 생각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왔지만 이제는 제 삶에 집중하고 싶었어요. 작은 텃밭이라도 가꾸고 싶어요. 꽃도 피우고요. 마을 주민들이 웃으며 호응했습니다. 누군가 마을 뒤편에 빈 텃밭이 있다며 써도 좋다고 했어요. 영희 씨, 이제야 마음이 편안하신가요? 옆자리 할머니의 질문에 저는 오랜만에 진심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네, 이제야 마음이 편하네요. 여기서 새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회관에서 나와 새 집으로 향하는 길, 고요한 밤하늘 아래 걸으며 처음으로 진정한 자유를 느꼈습니다. 아무도 저를 모르는 이곳에서 오직 제 자신을 위한 삶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시골에서의 삶이 어느덧 6개월째로 접어들었습니다. 작은 텃밭에서 직접 기른 채소로 식사를 하며 느긋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이날도 평소처럼 마을 회관에서 주민들과 차를 마시고 있을 때 박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영희 씨, 안부 전화 드렸어요. 잘 지내시나요? 네, 덕분에 정말 평온하게 지내고 있어요. 변호사의 목소리에서 미세한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무언가 할 말이 있는 것 같았어요. 혹시 아드님들 소식 들으셨나요? 심장이 잠시 멈춘 듯 했습니다. 두 아들 얘기는 이제 거의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해 왔거든요. 아니요, 연락을 끊은 뒤로는 아무 소식도 없었어요. 실은 최근에 지훈 씨가 사무실로 찾아왔었습니다. 변호사의 말에 차를 들고 있던 손에 힘이 빠졌습니다. 마을 회관을 나와 조용한 곳으로 자리를 옮겼어요. 무슨 일로요? 많이 변해 있더군요. 예전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두 아드님 모두 재산을 노리다가 결국 빚에 쫓기고 있다고 합니다. 묘한 감정이 저를 뒤덮었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아닌 그저 담담한 체념 같은 느낌이었어요. 지훈 씨는 도박 빚이 많았나 봐요. 민수 씨는 사업에 실패했고요. 두 분 모두 집도 날리고 지금은 친구 집을 전전하며 산다고 하더군요.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예상했던 결과였어요. 그들이 걸어온 삶의 방식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결과를 낳았을 뿐이었죠. 영희 씨 주소를 알려달라고 했지만 당연히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고마워요. 그들과는 이제 정말 끝났으니까요. 전화를 끊은 후 마당 의자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을 하늘은 맑고 청명했어요. 이웃집 박할머니가 담 너머로 말을 걸었습니다. 영희 씨, 무슨 안 좋은 일 있어요? 아니에요. 그냥 옛날 생각이 좀 나서요. 가족 생각나는 건가요? 박할머니의 질문에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제는 아들들에 대한 생각도 희미해져 가고 있었어요. 가족이라는 이유로 모든 걸 희생하고 참았는데 결국은 그래도 자식이니 걱정되지 않아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걱정되기는 했어요. 하지만 이제 그들은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죠. 그들은 스스로 선택한 길을 가고 있어요. 이제는 내 삶에 집중하려고요. 박할머니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작은 찻잔을 건네며 미소 지었어요. 인생은 길어요. 지금 행복한 게 중요하죠.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작은 텃밭을 가꾸었습니다. 두 아들의 소식은 안타깝지만 이제 저에게는 그들과 함께했던 과거보다 혼자서 맞이할 미래가 더 소중했어요. 문 밖으로 나가 우편함을 열었습니다. 낯선 주소에 편지 한 통이 있었어요. 봉투를 뜯어보니 지훈의 필체였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엄마, 어떻게 지내시나요? 저는 많이 변했습니다. 지훈의 편지를 읽으며 손이 떨렸습니다. 글씨체는 예전과 달리 삐뚤빼뚤했고 종이에는 눈물 자국인 듯한 얼룩이 있었어요. 이제 엄마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거실로 들어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편지를 끝까지 읽지 않고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어요. 잠시 후 집 밖에서 박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영희 씨 계세요? 네, 들어오세요. 박 할머니가 들어와 제 표정을 보더니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편지를 흘끗 보았어요. 무슨 안 좋은 소식이라도 받았어요? 아들에게서 편지가 왔어요. 아직 다 읽지는 않았지만 박 할머니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내 옆에 앉아 따뜻한 위로의 손길을 내밀었어요. 읽어볼 생각이세요? 모르겠어요. 읽으면 또 마음이 약해질까봐. 박 할머니는 지혜로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인생의 깊은 통찰이 묻어 있었어요. 영희 씨, 이제 당신은 강해졌어요. 읽든 안 읽든 그건 당신 마음이에요. 그녀의 말에 용기를 얻어 편지를 다시 들었습니다. 하지만 읽기 전에 제가 쓰던 편지를 바라보았어요. 너희가 어떻게 살든 이제는 내 상관이 아니다. 하지만 나는 후회 없이 살겠다. 그 문장을 보며 결심이 섰습니다. 지훈의 편지를 읽지 않고 찢어버렸어요. 찢어진 종이 조각들이 휴지통에 떨어지는 소리가 묘하게 경쾌하게 들렸습니다. 읽지 않기로 했어요. 이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으니까요. 박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존중의 빛이 느껴졌어요. 현명한 결정이에요. 가끔은 과거를 떠나보내는 게 필요하죠. 제가 쓰던 편지도 함께 찢어버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과거에 묶여있지 않을 거예요. 커피 한 잔 할래요? 좋아요. 영희 씨가 내리는 커피는 항상 맛있으니까. 오랫동안 저는 엄마라는 역할에만 충실하며 제 자신을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배신을 경험한 후에야 진정한 자유와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상처를 주는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이 때로는 가장 건강한 선택일 수 있어요.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창문을 열며 감사함을 느낍니다. 제 의지로 선택한 이 작은 마을에서 진정한 따뜻함과 존중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혈연이 아니어도 마음으로 맺어진 인연이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상처를 준다면 그것이 가족이라 할지라도 거리를 두는 용기를 가지세요. 자신의 행복을 지키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인생은 생각보다 길지 않습니다. 후회 없이 자신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의 비결이 아닐까요? 저는 이제 그 답을 찾았습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